첫 월급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써버렸어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오랫동안 참았던 에어팟 샀고 친구들이랑 비싼 식당 갔죠. 그리고 월말에 통장을 봤더니 잔액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게 취업 1년 차 때 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매달 자금으로 투자가 되고 보험료는 딱 필요한 만큼만 나가고 청약 점수는 쌓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리한 사회초년생 재테크 4단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월급 관리부터 내 집 마련까지 딱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재테크의 시작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돈 나누는 것이에요. 월급이 들어오면 딱 세 통장으로 쪼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월급 들어오자마자 20%를 먼저 빼버리는 거예요. 쓰고 남기는 게 아니라 빼고 쓰는 거죠. 예를 들어 월급이 270만 원이라면 135만 원은 고정지출, 81만 원은 자유롭게, 54만 원은 자동이체로 투자계좌로 이동. 처음엔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만 해보면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통장은 최소 3개가 필요해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좋아요. 바로 비상금 전용 통장이에요. 생활비 3개월치를 CMA나 파킹 통장에 따로 빼놓는 거예요. CMA나 파킹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되면서 연 3%대 이자가 붙어요. 그냥 놀리는 돈이 아닌 거죠. 이 비상금은 절대 투자금이랑 섞으면 안 돼요. 주식이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비상금에서 나오거든요. 이걸 한 번만 세팅해두면 매달 고민할 게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굴러가거든요. 마지막으로 월급 관리에서 제일 무서운 함정 하나만 얘기할게요. 연봉이 오를수록 씀씀이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월급 300일 땐 300처럼 살다가 400되면 400처럼 살고 500되면 500처럼 살면 10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그대로예요. 연봉이 올라도 저축률은 20%로 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투자 얘기 나오면 겁부터 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처음부터 개별 종목 고를 필요 없어요. 그냥 ETF 하나로 시작하면 됩니다. ETF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주식 묶음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한 번에 사는 게 S&P 500 ETF예요. 삼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종목으로 동시에 갖는 거죠. 그런데 ETF 투자에는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국내 증권사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사는 방법,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접속해서 사는 방법이에요. 이 둘은 세금 구조랑 편의성이 달라서 각각 특징을 알고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는 국내 증권사 앱에서 한국어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내 상장 ETF예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도 국내에 다 상장돼 있어요.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KODX 200 같은 것들이요. 국내 상장 ETF의 가장 큰 장점은 ISA 계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ISA 계좌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2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줄여줘요. 일반 계좌에서 ETF 팔면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나가는데 ISA 안에서 하면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국내 상장 ETF를 ISA 계좌로 시작하는 게 가장 편하고 유리해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접속해서 미국 ETF를 사는 방법이에요. VOO, SPY, QQQ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미국에 상장된 원조 ETF들이에요. 미국 직투의 장점은 운용 보수가 국내 ETF보다 훨씬 싸고 배당을 달러로 직접 받는다는 거예요. 단점은 세금 구조가 달라요. 미국 주식 매매 차익은 연 250만 원 초과분부터 22%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배당금도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하고 국내에서 배당소득세로 또 정산돼요. 그래서 세금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정리하면 처음엔 국내 상장 ETF를 ISA 계좌로 시작하고 투자에 익숙해지고 금액이 커지면 미국 직투를 병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그리고 미국 ETF 살 때 환율 타이밍 재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환율이 너무 높다,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다가 평생 못 사요. 그냥 매달 같은 날 자동 매수 설정해두세요. 환율도 평균화되고 고민도 없어져요. 투자할 때 세금도 챙겨야 해요.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는데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148만 5천 원, 그 이상이면 최대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이건 중도 해지 없이 55세까지 유지했을 때 얘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할게요. 국내 주식 ETF 투자는 우선 ISA 계좌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유연하고 유리해요. 그리고 ISA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ISA는 3년 만기 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만기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ISA로 굴리고 만기 때 연금 계좌로 넘기면 절세 효과가 2배가 되는 구조예요. 국내 증권사 앱에서 1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보험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설계사가 찾아와서 엄청나게 비싼 걸 파는 이미지, 맞죠? 그런데 사실 젊을 때 보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큰 사고나 병원비로 내 저축이 무너지지 않게 막는 것.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회사 복지 항목에 단체 보험이 있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많은 직장에서 실손 상해보험을 단체로 들어줘요. 이미 회사 보험이 있는데 개인 실손을 또 가입하면 중복 보장이라 낭비예요. 실손보험 가입했으면 병원 갈 때마다 꼭 청구하세요. 1만 원짜리 진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보험사 앱에서 영수증 사진 찍어서 올리면 끝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보험료 합산 월 5만 원이 넘는다면 한 번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좋아요. 내가 실제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나이가 올라간 만큼 보험료도 높아질 수 있어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충분히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아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보험 컨설턴트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연금저축이랑 IRP 많이들 추천하죠? 근데 저는 사회초년생한테 무조건 넣으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이랑 IRP는 55세 이전에 빼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전부 뱉어내야 해요. 거기다 기타소득세 16.5%까지 추가로 붙어요. 세액공제 받으려고 넣었다가 중간에 목돈 필요해서 빼면 오히려 손해예요. 사회초년생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비상금, 20대, 30대에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이 상황에서 돈을 55세까지 묶어두는 게 맞냐는 거죠. 연금저축 IRP는 솔직히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고려하는 게 맞아요. 만약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운영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액공제 신청용 계좌, 또 하나는 세액공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계좌. 왜냐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뺄 때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그런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돈은 원금 기준으로 인출할 때 세금이 없어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세액공제 안 받은 계좌에서만 꺼내면 손해 없이 빨 수 있는 거죠. 이걸 한 계좌에 다 섞어버리면 나중에 얼마가 공제받은 돈인지 구분이 안 돼서 관리가 엄청 복잡해져요. 처음 개설할 때부터 계좌 2개 습관으로 잡아두세요. 연봉이 낮은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연금보다 ISA 계좌가 훨씬 유연해요. ISA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연금저축 IRP보다는 ISA를 먼저 채우는 전략을 추천해요. 물론 연봉이 올라가고 비상금도 충분하고 결혼도 끝났다면 그때 연금저축과 IRP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2025년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처음으로 15억 원을 넘었어요.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평균 5천만 원을 돌파했고요. 84제곱미터 국민평형 하나 사려면 분양가만 17억 원이 넘어요. 이 상황에서 청약통장이 의미 없다는 말도 나와요. 2025년에만 서울에서 청약통장 해지한 사람이 22만 명이나 돼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서울 청약 당첨은 솔직히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가점 만점인 4인 가족도 탈락하는 게 서울 청약의 현실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만들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유 첫 번째, 소득공제 혜택이 2026년부터 더 커졌어요. 연 300만 원 납입 시 40%인 12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줘요. 월 25만 원씩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유 두 번째, 서울 청약이 어렵다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대안이에요.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GTX 역세권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가점 커트라인도 서울 민간 분양보다 낮아요. 이유 세 번째,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특공은 여전히 기회예요. 일반 청약 경쟁이 아니라 별도 트랙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회초년생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어요. 결국 청약통장은 복권이 아니에요. 소득공제도 받고 내 상황에 맞는 공급 유형을 기다리는 옵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통장 만들고 월 25만 원씩 넣고 청약홈 앱에서 내 자격 유형 확인해 두세요. 오늘 내용 많았죠? 근데 사실 핵심만 뽑으면 딱 4가지예요. 이걸 다 한꺼번에 할 필요 없어요.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통장 만들기, 그것부터요. 재테크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한 번에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그게 10년 뒤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고생하는 모든 사회초년생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